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영상 편집 강의 온라인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강의 지난 1주차 때는 스마트 시네마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특성이 기존에 사용되던 영상 편집을 위한 기존 사용되던 카메라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어서 한 컷 영화를 만들 때 하나의 씬에 대해서 테이크 할 때 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할 때 OK 씬과 그 다음에 킵해야 될 테이크, 그리고 NG 테이크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시네마 촬영에 관한 부분과 이 촬영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스마트 시네마 촬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의 세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수업이 지난 1주차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의 사진도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한 3, 4주차에서 6주차 정도까지는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캐리커처라든가 아니면 특수 효과를 넣는 부분, 아니면 사진을 어떻게 찍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하나의 사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중에 기말에 대비해서 기말 마지막 프로젝트에 사용하실 영상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의 동영상 전체를 촬영하기 위한 그러한 시나리오 쓰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또한 이러한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촬영을 위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한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스마트 시네마 촬영에 대한 특징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들 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할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편집할지, 그리고 이어서 출력 및 인코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간단한 영상 소개가 있을 예정이며,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시네마 제작을 할 때 촬영 또한 스마트 기기로 하실 것이고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하실 것이고, 편집 또한 여러 가지 편집 툴을 사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스마트폰 내에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또한 출력 및 인코딩에서도 저희는 여러 가지 편집을 할 때 특수효과까지 다 적용된 것을 가지고 출력 및 인코딩도 스마트폰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 시네마의 장점이 어떤 것인지, 기존에 영화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촬영할 때 쓰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에 비해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이 스마트 시네마의 장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준비했으며, 그 다음에 스마트 시네마 촬영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인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스마트 시네마 촬영할 때에는 저희가 손으로 보통 찍기 때문에 그냥 손에 들고 찍는 것보다는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흔들림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뭐 트라이포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릴라 포트,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휴대폰을 들 때 습관인 세로로 촬영하는 것은 실제 나중에 상영을 할때 여러 가지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빔 프로젝트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줄 때는 세로로 촬영한 것은 너무 빈 공간이 많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떠한
그 촬영을 할 때 어쩔 때는 해상도를 뭐 1920에 800으로 한다거나 어쩔 때는 1024 768로 한다라는 그러한 해상도가 항상 일정하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을 한 번에 다 끝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해상도를 항상 주의해서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촬영해야 될 주의사항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영 환경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라든가 특히 그 빛의 세기 정도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한 열심히 촬영하는 중간에 갑자기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카톡이 오는 부분 혹은 뭐 다른 그 전화가 오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촬영이 중단될 수 있거나 NG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촬영할 때 주의하기 위해서 에어플레인 모드를 꼭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하여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본 카메라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릴 때에는 기존 준비된 영상이 조금 오래 전에 만들어졌던 영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아이폰 4와 그리고 갤럭시 노트 2에 대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영상에서도 좀 이따 보시겠지만 현재 지금 나온 게 벌써 아이폰 뭐 지금은 X 버전 11 프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갤럭시 뭐 이 부분도 20 플러스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상 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준비한 영상에서는 아이폰 4와 갤럭시 노트 2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보시더라도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영상 준비된 거를 보셔도 아마 세부적인 기능을 소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기본 카메라를 사용할 때 타 카메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분인 포커스와 노출 모드가 뭐 자동 노출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수동 노출이 저희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뒷부분에 나오는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참조해서 수업 시간 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쓰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 때 발표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기말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개인 영상을 준비한 영상을 발표하셔야 될 텐데요.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어떤 걸 만들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시나리오에 대한 소재를 어떻게 발굴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할 것이며 또한 등장인물과 장르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기본 제공되고 있는 뭐 메모 어플을 사용해도 되지만 시나리오 쓰기 어플도 있으니 이러한 어플이 있다는 걸 좀 참조하기 위해서 언급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그럼 시나리오를 어떻게 썼고 그 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영상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참고할 만한 단편 영상 2편 정도를 준비해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설명드릴 수업 내용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촬영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에 기본 제공되는 그러한 카메라 어플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요즘에는 정말 많은 촬영용을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제공되기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 그 대표적인 특징을 지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개를 다음과 같이 드릴 겁니다. 8mm 빈티지 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16:1 사이즈로 돼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장방형 화면 비율을 사용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도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시네마 룩이라든가 토이 카메라 기능 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으며 그 다음에 그러한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플리케이션, 위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구입을 할 때 무료로 사용되는 게 있긴 하지만요. 그러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을 혹시 유료로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유료로 구입해서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 실용성과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설명을 영상을 준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 수업이 아닌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학생분들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이번에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라거나 아니면 같이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앱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실 시간, 실습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나라 환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해당하는 영상을 전체적으로 다 촬영해서 설명을 하기에는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벅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PPT를 준비해서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설명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관련된 다른 강좌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에는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으신 상태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열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진들을 가지고 편집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진들에 여러 가지 특수효과를 넣어보기도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찍었던 사진을 캐리커처로 바꾸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실습도 진행을 앞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스냅샷을 이용한 붙여지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영상들을 제공을 해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영상이라든가 오히려 아니면 여러 가지 반복을 통해서 느리게 하면서 슬로우 모션의 영상 등 다양한 영상들을 또 만들어 보기는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기만 하고 실제 같이 실습을 하지 못해서 저도 좀 답답한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2주 정도까지만 정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한다라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한 전체 수업 내용을 제 화면이 나타나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지금 여건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고 또한 오히려 더 관련된 영상을 제가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는 점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이 학습 목표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네마 촬영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영상과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세부적 기능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상, 그리고 시나리오는 어떻게 쓸지,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썼으면 거기가 적용이 된 영상이 어떤지에 대한 다양한 제공되는 단편 영상들을 보시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촬영을 위해서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2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2주차 이후에는 3주차부터는 저희가 실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때는 모두가 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생활 잘 관리하셔서 모두 다 별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뒤에 이어지는 4개의 영상을 차례대로 이어서 보시고 반드시 저희 수업 중간에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영상을 보시면서 가끔 퀴즈가 분명히 나갈 것입니다.
정해진 저희 수업 시간에 퀴즈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 성결대학교 전자출결 앱에서 푸시 메시지가 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꼭 반드시 푸시 메시지가 온 2분 이내에 거기에 대한 정답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가끔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푸시가 왔는데 답을 잘못 입력을 해서 혹시 이거는 출석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답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 퀴즈에 대한 응답은 대신에 반드시 해주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 그 부분 꼭 주의하셔서 푸시 메시지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모르겠더라도 답은 반드시 2분 이내에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영상 잘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잘 보셨으면 합니다. 스마트 시네마의 제작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또 다른 모든 스마트폰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 구성안을 만들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극영화의 경우와 다큐멘터리 또 다른 어떤 뮤직비디오라든가 또 제가 자주 강조하는 영상 다이어리 이런 장르별로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하고 나서 영화 제작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만들 때 촬영 기간은 장편 영화를 할지라도 아주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외국 영화 같은 경우도 3개월 이내에 촬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들의 스케줄이라든가 또 그 촬영 경비 이런 것들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을 촬영 기간으로 삼습니다만 대신에 처음에 기획안을 만들고 그리고 투자를 유치하고 캐스팅하고 또 영화 촬영을 위한 콘티를 구성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기획 단계 즉 프리프로덕션 과정은 1년 이상 길게 소요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시나리오가 확정이 되고 나면 아이폰이나 또는 갤럭시나 등등 어떤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촬영 단계는 두 가지가 있겠죠. 아이폰 카메라 또는 갤럭시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로 통일해서 촬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폰 카메라로 그냥 계속 그 영화의 모든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 예컨대 특별한 상상 장면이라든가 또 회상 장면이라든가 등등 어떤 한 장면이 특별한 어떤 터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만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촬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편집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상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일감을 갖고 영화를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편집한 이후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질감이 느껴지게 되면 관객들이 몰입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법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촬영이 완료되고 나면 편집을 거치지 않고 바로 MMS, 문자, 메시지로 그 영상을 보낸다든가 또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제가 말씀드린 드롭박스라든가 또 모바일미 이런 것들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바로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올리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겠습니다. 촬영된 결과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몇 가지 편집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직접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백업 받아서 그것들을 전문적인 편집 툴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애플에서 나와 있는 파이널 컷 프로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프리미어 또는 아비드라든가 베가스 같은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이 완료되고 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편집했을 때는 그 자체로서 이제 출력을 해서 하나의 그 상영용 포맷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있겠고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편집을 했을 때는 좀 더 용이하게 여러분들이 DVD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포맷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다양한 포맷으로 그것들을 최종적인 출력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극장에서 상영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는 그 파일을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보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보거나 또 방송국에 납품을 하거나 등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최종 상영에 맞는 포맷으로 출력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또 퍼블리싱하는 이런 5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제가 언급한 대로 가장 완벽한 의미에서의 스마트 시네마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모든 공정을 스마트폰 안에서 시작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쓰거나 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쓰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 출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가장 완벽한 스마트 시네마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극장 상영을 목표로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퓨터에 백업 받아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마트 시네마 촬영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특성과 장점은 심플함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이 캠코더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옵션들이 없습니다. 예컨대 노출이라든가 또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 포커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토에 놓기도 하지만 또 매뉴얼에 놓고 수동에 놓고 조절을 해가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또 완성도 있는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쩌면 필수적인 이런 옵션들이 스마트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갤럭시는 약간의 그 수동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자신이 촬영할 때 그 포커스를 두고자 원하는 그 부분의 어떤 사물을 태핑함으로써 바로 포커스도 맞추고 그 사물에 맞추어서 노출도 조절하고 또 색온도도 맞추는 이런 한 번의 태핑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어떤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예 메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스마트폰의 크기가 작고 심플한 이런 인터페이스에 걸맞는 이러한 어떤 그 방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촬영하고 싶은 장면이 있을 때 바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냥 손가락으로 몇 번 터치하고 바로 촬영하는 녹화 버튼을 바로 누름으로써 촬영을 시작하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직관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어떤 화질을 생각하고 어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은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화를 찍는 경우는 많은 전문적인 스태프들이 모여서 촬영한다기보다는 혼자서 또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이 모여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매달리기보다는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장소를 결정해서 흥미로운 구도를 잡아서 찍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하듯이 어떤 카메라의 어떤 기능을 활용한다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그냥 만나게 되는 그런 촬영 환경을 오히려 극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러한 그 직관적인 어떤 카메라 스타일이 사실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리고 어떤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좀 갖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한계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의 50% 이상이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또 갤럭시는 다른 안드로이드 계열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이폰의 경우에는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플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하나당 뭐 2,000원, 3,000원 이런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1, 2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모두 구입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8mm, 또 빈티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노출이나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색온도를 수동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영화 촬영에 쓰는 5D Mark II라는 카메라, 뭐 이런 카메라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어플들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유저들은 정사진을 찍는 것들은 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나름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왠지 동영상 촬영은 뭔가 낯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을 텐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제 보편화되면서부터는 초보자들도 쉽게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영화 제작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제 하나가 되는 과거에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생산하는 이런 융합의 어떤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네마 촬영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미 제가 앞에서 어플리케이션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전문적인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작다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양한 부가장치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고릴라 포드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도 올레 부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을 꽂아서 양손으로 들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직접 들었을 때는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잡음이 녹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그것인데 이런 어떤 부가장치에 즉 이런 홀더에 제가 지금 올레 부보는 아닙니다만 이런 홀더에 꽂아서 누르게 되고 홀더를 잡고 있게 되면은 그만큼 잡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보조 장치에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의 가장 큰 한계가 렌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은 렌즈를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 장치들은 거기에 어댑터를 또 연결해서 우리가 DSLR 카메라에 사용하는 캐논 렌즈나 니콘 렌즈를 꽂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영화를 만드는 전문적인 영화인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가장 큰 매력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접사 효과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렌즈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가 7 내지 10mm 거의 1cm 정도의 가까이에 카메라를 두어도 어느 정도 광량이 받쳐준다면은 선명한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캠코더 같은 경우는 사실 접사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접사 렌즈를 부착해야만이 촬영이 가능하죠.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접사 렌즈를 부착함이 없이도 1cm 가까이에 사물을 놓고도 선명한 화면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렇게 접사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접사의 대상이 되는 사물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포커스 아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원근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특히 또 이 스마트폰을 어떤 벽 같은 곳에 이렇게 제가 이런 책장에 이렇게 놓고 찍는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놓고 촬영하게 되면은 이 벽의 면 같은 것들이 가까이에 있지만 포커스에 맞고요. 그러면서 독특한 앵글들 우리가 이 사이즈가 큰 카메라들은 벽에 붙여 찍으려고 해도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렌즈가 벽에 가까이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붙여서 찍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떤 벽의 느낌들, 원근감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화를 찍는 많은 감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시네마 촬영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역시 주의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소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화질이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정사진을 찍는 경우에도 사실은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게 되면 좋은 화면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카메라를 사용해도 어떤 사람이 찍은 사진에 비해서 자신이 찍은 사진이 좀 흐릿하게 보인다면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 셔터를 누르는 과정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화질이 흐려 보이게 사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영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많이 흔들린다면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눈도 아프고 사실은 관객들이 몰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틸 사진 못지않게 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마트폰의 어떤 촬영을 위한 부가적인 장비들, 이런 것들은 바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레 부부 같은 경우도 잡고 있으면은 스마트폰 자체를 잡는 것보다는 물론 소리도 잡음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어떤 그 카메라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홀더, 이것은 뭐 불과 몇천 원, 뭐 1, 2만 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좋은 홀더들은 제가 온라인으로 살펴보니까 뭐 4만 원, 5만 원 정도 되면 아주 디자인도 좋은 그런 그 홀더가 판매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만 굳이 그런 고가의 홀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트라이팟에 이걸 꽂을 수가 있습니다. 홀더를 꽂아서 픽스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들고 따라간다든가 우리가 폴로우샷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이런 이동 쇼트를 찍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핸드헬드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만 만약에 픽스된 앵글을 촬영할 필요가 있다면은 반드시 트라이팟 위에 올려서 촬영하시는 그런 어떤 습관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초보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습관적으로 이 세로로 촬영하는 이런 습관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론 가로로 촬영을 하겠습니다만 이 세로로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는 세로로 상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전공을 하는 사람들, 영화를 많이 찍는 사람들이 정사진을 찍을 때도 사실은 그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동영상 촬영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은 이 스틸, 정사진을 촬영할 때도 항상 이 세로로 많이 찍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정사진을 찍은 거 보면 세로 촬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동영상 촬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로 촬영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이즈를 보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멀리서 찍는 일종의 롱샷이나 풀샷을 찍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많다면은 그 영화를 촬영하는 사람들은 또 이 클로즈업 촬영이나 이게 우리가 가슴까지 찍는 이 버스트 촬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자신의 직업에 또는 자신의 전공에 맞는 하나의 습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학기는 동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가로 촬영 습성을 키우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해상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촬영을 태핑만 하고 포커스 맞춰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폰의 그 화면을 두 번 태핑하면은 좌우로 긴 장방형의 16:9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영화는 HD 영화는 16:9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항상 두 번 태핑하고 16:9의 앵글로 촬영을 하신다면은 모든 컷들을 16:9로 찍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여러분들의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전문적인 편집 툴을 사용하신다면 거기에 이 매트를 씌울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이즈를 정하시게 되면 그 사이즈로 촬영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갤럭시 노트 2,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 2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종류의 해상도를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920, 1080 HD 사이즈로 선택하셨다면은 오늘 촬영하고 내일 촬영할 때 반드시 촬영 전에 해상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촬영했던 것과 동일한 해상도로, 그리고 또 기록도 항상 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며칠 지난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찍었던 것들이 어떤 사이즈였는지가 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열어서 확인을 한다든가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이미 백업을 해버렸다면은 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여러분의 메모장에 메모를 해두시게 된다면은, 또는 스마트폰 안에 메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지를 쓰면서 몇 월 며칠 날 촬영한 부분은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찍었다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다면은 어떤 해상도의 차이가 생겨서 여러분들 편집을 했을 때 뭔가 자꾸 바뀌는 이런 어떤 우를 범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끔 여러분들이 셀카로 촬영을 하고 싶다. 어떤 부분은 나를 찍는 장면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셀카를 찍어버리지 마시고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후면에 있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촬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면부 렌즈와 후면부 렌즈는 그것을 저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해상도의 차이가 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 방향에 특히 이 후면 렌즈를 이용한 이런 촬영으로 하셔야 되지, 이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에게 카메라를 맡겨서 촬영을 부탁해서 찍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영 환경을 조금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폰으로 촬영을 해서 작은 모니터로 보는 거라면은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박진감 있는 앵글이 더 큰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 느낌, 어떤 새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를 완성해서 영화제에 출품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단편 영화제, 또 아이폰 영화제, 스마트폰 영화제 이런 출품을 하시게 되면은 만약 선정이 되게 되면 극장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화면으로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지나치게 흔들리는 앵글들, 또 포커스가 잘 맞지 않은 이런 화면들은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관객들에게. 하지만 작은 모니터로 보거나 이런 스마트폰 자체로 만약 보는 거라면은 포커스가 많이 아웃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드는 영화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상영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어떤 다양한 어떤 카메라의 어떤 기법 같은 것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에어플레인 모드가 ON으로 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어플레인 모드라고 하는 것은 그 스마트폰의 무선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전화라든가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 등이 꺼져서 전화를 할 수 없고요. 또 페이스타임도 불가능하고, 또 문자나 그 메시지, 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기능은 가능하고, 또 음악이나 비디오 감상 등은 가능한 것이 바로 에어플레인 모드입니다. 우리가 대개는 그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이 에어플레인 모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영화 촬영을 할 때에도 뭐 비행기에 타는 건 아니지만 에어플레인 모드를 켜고 작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촬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진동이 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가 들어가게 돼서 그 컷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되게 우리들이 아무리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촬영을 한다고 해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고 해도 하나의 컷을 찍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앵글을 잡고 뭐 준비를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연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인데, 그때 뭐 전화가 걸려오거나 문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에어플레인 모드 ON으로 바꾸신 다음에 촬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스크롤 하시면은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설정 화면에 에어플레인 모드 버튼을 태핑해서 활성화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현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은 이제 디바이스를 종료할 것인가, 또 비행기 탑승 모드를 사용할 것인가, 재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비행기 탑승 모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마트 시네마 촬영할 때의 장점과 또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카메라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이폰 카메라는 이미지 사이즈가 1280720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 4의 경우가 그렇고요. 이후에 나온 아이폰 4S는 1920-1080p라고 하는 HD급의 이미지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1920-1080이라는 것의 의미는 가로로 1920개, 세로로 1080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고, 하나의 픽셀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사이즈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HD 레드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레드 카메라 같은 경우인데 2K, 3K, 4K 세 가지 방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4K라면 가로가 대략 2000개인 2K에 비해서 가로가 4000개이기 때문에 2배로 많은 픽셀이 배열되어 있고, 세로도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배나 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이폰 4S에 보시면은 1920-1080p라고 되어 있는데, 이 P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은 프로그레시브의 그 P입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디지털 저장 방식인 인터레이스드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비디오는 각각의 프레임이 2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레이스드 방식은 각각 반만의 영상으로 채웁니다. 하나의 필드가. 그래서 2개의 필드가 연속 주사되면서 비로소 완벽한 의미의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P는 2개의 필드 모두를 풀프레임으로 채웁니다. 따라서 더욱더 선명한 이미지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찰상 소자를 보면은요, 찰상 소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을 저장하는 그 부분인데요. BSI CMOS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면조사 모바일 이미지 센서라고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면조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반도체의 뒷면의 빛을 받아들이는 이제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수광부가 이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 영역이 오히려 4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해도 선명한 화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밝은 곳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두운 부분에서 촬영을 했을 때 굉장히 입자가 굵어지면서 우리가 자글자글하다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그런 영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BSI 이미지 저장 방식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찍어도 선명한 화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대신에 밝은 곳에서는 색의 왜곡이 조금 나타난다든가, 또는 이미지가 좀 밋밋해져 버리는 이런 문제점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카메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DSLR 카메라부터 풀프레임 CMOS입니다. 이 풀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 우리가 35mm 카메라로 찍을 때를 이제 대비시켜서 말하는 것인데요. 가로가 35mm, 3.5cm가 되는 그런 직사각형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요. 따라서 그것과 유사한 정도의 크기로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DSLR 같은 경우에 36mm 곱하기 24mm의 그 직사각형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4 같은 경우 초점 거리가 3.85mm, 조리개가 f2.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점 거리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렌즈와 사물 간의 최단 거리를 말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은 접사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만큼 사물을 가깝게 붙여도 초점이 맞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f2.4라고 하는 것은 최저 노출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F값이라고 하죠. 최저 노출이 낮을수록 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두운 공간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아이폰 4S가 f2.4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이폰 4에 비해서 훨씬 더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촬영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은 빛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형식인데요. 기본적으로 H264 방식의 비디오 형식을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DSLR 카메라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용량은 적으면서 고화질의 어떤 이미지를 제작해주는 포맷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H264 외에도 MPEG 방식의 제작도 가능한데요. 이것은 유저들이 선택한다기보다는 카메라가 적절하게 채택해서 자동적으로 그러한 포맷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폰 4S부터는 AVC라고 하는 Advanced Video Codec인데요. 코어 코덱사가 개발한 그 새로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업그레이드 된다든가 또 새로운 방식의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은 동시에 새로운 코덱들이 더욱더 좋은 코덱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아이폰 카메라가 갤럭시에 비해서 훨씬 직관적이라는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최적의 기능만을 인터페이스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필요한 것들은 배제를 해버리는 것인데, 아이폰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 애플의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출은 기본적으로 자동 노출입니다.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그 상황에 맞게 스스로 카메라가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리개 값이 2008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동 노출에 놓고 촬영을 할 경우에도 카메라가 밝기에 따라서 노출값 자체가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만, 이 스마트폰의 경우는 노출값이 조리개 값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대신 셔터 스피드와 프레임 레이트를 변경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주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에서 프레임이 일부 제거되어 버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큰 화면으로 볼 경우에, 극장에서 상영할 경우에 보면은 배우의 액션이 굉장히 어색한 그런 어떤 그 액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와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하고 프레임이 일부 배제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극장 상영을 목표로 할 때에는 이 f2.8이라고 하는 이 조리개 값에 적절하도록 충분한 밝기에 조명을 하고 촬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촬영을 할 때 이 아이폰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을 향하고 그 다음에 태핑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된 인물 또는 사물의 손가락으로 태핑을 하게 되면은 그 인물이나 사물의 적절한 노출값을 맞추기 때문에 그 인물이나 사물 이외의 부분들이 이제 더 밝거나 어두운 상황으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포커스를 보면 역시 자동 포커스 기능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태핑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물이나 사물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후경이나 전경은 포커스 아웃이 되게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태핑하는 것으로 조절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태핑하는 부분에서 조리개와 그리고 노출과 포커스와 색온도가 모두 그 태핑하는 사물이나 인물에게 맞추어서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폰의 화면 사이즈가 아이폰 4 같은 경우에 1280, 720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영화들은 이 사이즈가 아니고요. 16대 9의 어떤 그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외의 DSLR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 HD라고 하면은 이 16대 9의 화면 비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의 액정을 2번 태핑하게 되면은 상하가 블랙으로 가려지면서 16대 9의 화면 사이즈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촬영할 때 한 번 16대 9로 화면을 만들어서 찍게 되면은 모든 테이크를 동일하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편집을 했을 때 어떤 것은 상하가 높고 어떤 것은 상하가 좁아지는 이런 그 서로 다른 종류의 화면 사이즈로 편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항상 촬영할 때마다 2번 태핑하고 스타트 버튼 누르는 이런 습관을 키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기능이 자동이지만
플래시 모드만은 수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플래시 온, 오프 또는 자동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셀프 카메라, 즉 스마트폰의 전면에 있는 카메라는 해상도가 640/48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상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로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시고요.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면 카메라만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상도를 통일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아이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물이나 인물에게 태핑함으로써 포커스와 색온도와 노출을 맞추신 다음에 그 화면을 길게 2번 누르시면은 화면 하단에 자동 노출, 자동 초점 고정이라는 문자가 뜨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노출과 초점이 그 바로 여러분들이 태핑한 그 사물이나 인물에게 고정되었고 카메라가 아무리 움직여도 자동적으로 포커스나 노출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내에 어두운 공간에서 시작해서 문을 열고 나가서 밝은 공간까지 이동하는 길게 촬영하는 이런 테이크를 원한다면은 스마트폰 카메라는 처음에 어두운 공간에서는 노출값을 조정해서 굉장히 밝게 촬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밝은 곳으로 나가게 되면은 역시 셔터 스피드나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해서 밝은 공간에서 이 노출값을 줄임으로써 적절한 밝기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영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밝은 부분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촬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어두운 공간에서 밝은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실 경우에는 중간 밝기의 공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태핑을 하시고 그리고 2번 길게 누르셔가지고 노출과 포커스를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두운 공간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면은 조금 어둡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적절한 밝기가 됐다가 밝은 그 바깥으로 실외로 나가시게 되면은 약간 밝은 정도로 촬영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적절한 그런 촬영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폰 카메라에 이어서 갤럭시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에 대비해서 갤럭시 카메라의 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 2 같은 경우는 이미지 사이즈가 HD급으로 이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920, 1080 픽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역시 이제 센서 같은 경우도 BSI CMOS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갤럭시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비해서 직관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디지털 카메라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한번 태핑에 의해서 어떤 포커스와 노출을 조절하는 그 태핑 기능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자체가 전체적인 화면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포커스와 노출을 맞추는 이런 방식입니다. 물론 정사진 촬영을 할 때는 태핑에 의해서 포커스와 노출을 맞추게 되겠습니다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동영상에서도 어떤 그 손가락으로 오므리거나 늘려서 줌인 줌아웃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정사진은 그게 가능한데 동영상 촬영에서는 그것이 아이폰 4 같은 경우는 불가능했습니다만 이 갤럭시 노트 2는 가능합니다. 대신 풀 HD 사이즈로 1920, 1080으로 세팅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픽셀 사이즈를 줄였을 때에만 비록 그 줌인해서 좀 더 그 사이즈를 크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갤럭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촬영 모드를 눌렀을 때 일반과 메시지 전송용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용은 320, 240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작은 사이즈로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용량을 적게 녹화해서 전송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 선택 옵션을 넣어둔 것입니다. 촬영 효과에서는 몇 가지 방식으로 어떤 세피아나 흑백이나 또는 등등의 어떤 음영 효과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흑백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든가 어떤 색깔을 넣어서 촬영하고 싶다면은 촬영 효과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을 때는
별로 쓸 일이 없지 않나, 뭐 무의미한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세부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그 맨 아래쪽에 있는 옵션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노출 부분에서 2배 밝게 또 2배 어둡게 바꿀 수 있는,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1920, 1080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조금 작은 사이즈로 설정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서 픽셀 사이즈, 해상도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굳이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모드에서 바로 320, 240의 사이즈를 그 메시지 전송용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손가락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어떤 줌인 효과도 역시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 보시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태양광 아래에서 찍을 것인가, 아니면은 야외에서 찍지만 흐린 날 찍을 것인가, 또 실내에 들어왔을 때 좀 밝은 흰색 계열의 형광등 쪽에서 찍을 것인가, 아니면은 백열등, 조금 노란 느낌이 강한 백열등에서 찍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색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GPS 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장 위치를 어디서 촬영했는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값을 함께 저장하는 이런 방식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아이폰과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 재원을 살펴보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종이 아이폰 같은 경우도 최신 기종이라든가 또 갤럭시 같은 경우도 최신 기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원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메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최적의 상태로 옵션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항상 스마트폰으로 극영화만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영상 다이어리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UCC 등도 아마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나리오 쓰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그것들이 꼭 극영화만에 해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종류의 영상물을 만들 때에도 참고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화의 소재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의 소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 모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또 영화나 영상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나리오의 소재를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진솔한 그런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자기의 이야기만으로 영화를 만들 수는 없죠. 간접적인 경험도 좋은 소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시나리오 작가들이 아동소설이라든가 만화나 요즘은 웹툰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웹툰에서도 물론 판권을 사서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또 아이디어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할리퀸이라든가 단편소설, 심지어는 외국 영화나 약간 길게 쓰여져 있는 어떤 신문기사, 잡지의 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자체를 통째로 베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단서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화를 구상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환영이고 상상입니다. 따라서 이 작은 소재를 토대로 해서 무한히 상상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면은 자신이 상처입었던 그 상황을 소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매체입니다. 영화가 광고나 다른 영상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배우가 등장하고 그 배우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들이 바로 연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나를 소재로 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라면은 내가 상처받았던 순간을 떠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재료로 삼는다면은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제가 한 예를 들어본다면요. 내가 길거리를 걷다가 어떤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제가 바로 맞받아 쳤다면은 저는 상처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떠나버렸고 저는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면은 저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저의 마음에 남아있게 되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영화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서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영화의 소재가 되는 것이고 제가 글로 옮겼을 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막연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로 쓰려고 하면은 이 글이 잘 발전하지 않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잡지의 글, 신문기사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제가 하나의 소재를 찾아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경험이 아닐 때는 쉽게 시나리오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소재들을 저의 경험과 결부시켜가지고 제가 느꼈던 어떤 정서적인 경험, 상처 이런 것들과 함께 융합해서 통합해서 글로 발전시킨다면은 금방금방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시나리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주제와 결론 그리고 등장인물과 장르를 결정을 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미리 정하지 않고 쓰기에 돌입하게 되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쓰고 나면 시나리오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 장편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를 보더라도요. 일반적으로 150신 내지 200신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자신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대개 3, 40신 정도에서 막히고 맙니다. 더 안 좋은 것은 결국 시나리오를 완성하지 못하고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미리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출발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어떤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자, 주제와 결론, 등장인물과 장르를 결정했다면은 이제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그 주제를 단 몇 줄의 문장으로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되게 영화를 만들 때 보면은요,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이 제작자나 투자자에게 자신의 어떤 소재를 이야기합니다.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장황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몇 줄의 이야기로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마치 내가 투자자에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어떤 결론을 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에피소드를 추가하고 또 부수적인 어떤 조연들을 추가하면서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납시스라고 합니다. A4 용지 몇 장 정도의 시납시스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나리오의 주제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 그래서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물과 사건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감을 자아내는 한 영웅이 결국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장애물과 맞서 싸우면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렵다면 결국 그 스토리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성을 살리면 시나리오 쓰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예컨대 깡패가 주인공인 영화를 쓰려고 한다면은 그 깡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보는 그런 깡패 또는 드라마에서 보는 뭐 그런 내용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특별한 이야기, 깡패에 대한 좀 특별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좀 더 특별한 어떤 그 사람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사연들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낸다면은 여러분들 시나리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공의 캐릭터가 살아있다면 그 인물이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은 작가는 특별히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도 전에 그 인물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사건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그를 쫓아다니기에도 벅차게 됩니다. 따라서
주인공 앞에 적당한 장애물만 놓아두게 되면은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고 좋은 에피소드들이 형성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주인공의 내면 세계와 외면적인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깡패이든 교수이든 또는 소심이든 직장인이든 그 사람의 어떤 내면 세계, 그 사람은 소심한 사람인지 대범한 사람인지 또는 거칠은 사람인지 자상한 사람인지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 그 사람이 외모가 잘생긴 사람인지 아니면 키가 작은 왜소한 사람인지 아니면 미인인지 예쁜지 아니면 추녀인지 이런 어떤 외모의 특징 같은 것도 우리가 미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말을 좀 더듬습니다만 말을 더듬는 사람인지 달변인지 목소리가 굵은지 가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캐릭터와 매치시켜서 정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정리해 두시면은 시나리오가 술술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시나리오 쓰기도 어렵지만 그 영화에서 등장한 인물이 어떤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의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또는 비현실적인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관객들이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물이고 그런 영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영화를 끌어가는 힘은 주인공의 목표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망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인공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 목표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인공의 목표는 단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화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말에 이른 주인공은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변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영화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인물은 많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악당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쓸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 쓰기를 위한 몇 가지 어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크립라이트라든가 스크립스 프로라고 하는 어플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스크립라이트 같은 경우는 약 $4 정도 되고요. 스크립스 프로는 $10가 넘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어플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메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내에서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PC로 전송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단편 영화를 두 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런치데이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만들어진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약 한 20년 전에 미국의 어느 대학의 영화학과 학생이 졸업작품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Don't. Please don't touch it. I'll take care of those. All right, let me give you a hand. No, don't. No. You're making me miss my train.
New Year's. How you doing? Happy New Year. May God bless you. How much is this salad? $2. Well, I'm sure that I have that much. $1. Here's some more. Here's some more. All right, $1.52. There you go, lady. Thank you. Napkin? Surely. That's my salad. That's my salad. Thank you. Thank you.
네, 이 영화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캐릭터의 배치입니다. 이 흑인과 백인, 또 남자와 여자, 홈리스와 부유한 사람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주인공 남자는 흑인이자 홈리스이고요. 여자는 백인이자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 사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흑인이 백인을 갈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백인이 흑인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지금의 미국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 턴스타일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인 3세인 송재라고 하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을 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운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운드에 집중하고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로즈업 중심의 카메라 사이즈와 어울려서 등장인물 3명이 나옵니다만 이들의 관계에 집중을 하는 그런 카메라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턴스타일인데 턴스타일은 우리들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갈 때 지나가게 되는 그 차단기를 의미합니다. 이 턴스타일은 영화에 등장하는 남녀 사이에 놓여있는 벽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y, oh, I'm so sorry. It's all right. I'm sorry. It's okay. I am so sorry. I ran like a dog. It's all right. and- Don't worry about it. Sure, I mean, I really did. Really, I mean, I really tried as hard as I could. Alan. You know, I just saw the weirdest thing, actually. I was walking on the subway, and there was this kid in front of me. He was just like a little guy. He was like 5 or 6. And he was with his mom, and he's like hanging onto her leg, like hugging her. And that kid is just staring up at her. And she's going through her purse and all looking for a card. But that kid, you know, he just got like the biggest grin on his face. We get to the turnstile, and the mom goes through.
So she gets to the other side and she turns, waiting for the boy, but he's not there. He's still on the other side of the turnstile. And all of a sudden he starts crying. I mean, not like screaming or anything, but like weeping. And so the mom turns around. She's looking at the kid. She's saying, you know, what's wrong? He goes, come here, sweetie. It's okay. And by this time, the rest of us are all lined up behind the kid, but we can't get into the subway because that kid's completely blocking the way. I know. He's just standing there crying. And so there we are. We're stuck behind this kid, and you know, the mom's motioning him to go through, and the kid, you know, he's staring at her, but he still won't go through that turnstile. So meanwhile, the subway comes, and the kid won't move. What? Nothing. So anyway, the subway comes, and we're all stuck behind the kid, and well, then the subway leaves, and that kid's still standing there. Jeez. I just wanted to kick his little ass. Are you all right, Nora? Jeez, we better go. Was there something you wanted to tell me? We don't want to be late. This is one of the hardest tickets in town to get.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에 많이 익숙해졌을 테니까 이 카메라 어플의 사용 역시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폰의 최대 강점입니다. 아직까지 갤럭시를 비롯한 이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들은 영화 촬영을 위한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촬영용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고전적인 올드한 느낌의 8mm 빈티지 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상방형의 2.35대 1의 화면 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당 24프레임의 시네마 룩을 역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특한 스타일의 토이 카메라가 가능하다는 많은 토이 카메라 어플들이 나와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바로 대표적인 4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먼저 8mm 빈티지 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1970년대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 홈비디오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8mm 카메라였습니다. 35mm 필름으로 촬영된 것을 극장 상영용 그 포맷이라고 본다면은 이 8mm 카메라는 이 35mm 필름의 그 너비의 4분의 1이니까 아주 얇은 필름이었습니다. 이런 그 8mm 필름을 이런 소형 카메라에 장착해서 가정에서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가정 내 행사들을 촬영했던 것인데 35mm에 비해서 필름 값도 저렴했지만 또 촬영도 용이하고 그리고 현상이라든가 인화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5mm에 비한 이 8mm 카메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디오는 초당 30프레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35mm 필름은
초당 24프레임이 촬영됩니다. 반면에 이 8mm 카메라는 초당 18프레임을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를 영사했을 때 그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또 어떤 피사체가 움직일 때 굉장히 그 거칠게 보이는 것입니다. 동작이. 왜냐하면은 초당 18프레임만을 돌리기 때문에요. 또한 이 8mm이기 때문에 영사했을 때 큰 스크린으로 보면은 굉장히 화질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은 관객들이 바로 그러한 올드한 느낌, 화질이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거칠은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바로 이러한 느낌들을 올드한 느낌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플이 이 8mm 빈티지 관련된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방형의 2.35대1 화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즘 비디오는 1.66대1입니다. 좌우 비율이. 그것은 16대9라고 하는 HD의 이제 표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물론 과거 TV는 4대3, 1.33대1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뿐만 아니라 필름의 경우도 기본적인 우리가 아카데믹 에퍼처라고 말하는 그 표준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 60년대에 TV가 등장을 하면서 이 극장용 영화는 굉장한 그 위기에 봉착했고요. 바로 그 TV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모색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방형의 1.85대1의 화면 사이즈였습니다. TV는 작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지만 극장에서는 스펙터클한 화면을 보게 되는데 좀 더 좌우로 넓은 사이즈를 보여줌으로써 관객을 끌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기술적인 발전이었습니다. 2.35대1은 좀 더 넓은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필름에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 사운드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필름의 한 부분을 좀 비워둡니다. 사운드 트랙을 깔기 위해서. 하지만 촬영할 때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영화 촬영할 때는 별도의 어떤 그 녹음기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HD 카메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촬영할 때 그 사운드 트랙을 위해서 필요한 그 공간까지 촬영을 함으로써 2.35대1의 넓은 사이즈로 촬영을 하는 것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과거 극장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HD 카메라로 촬영한 HD 영화만이 남아있다 보니까 역시 많은 관객들이 그러한 그 영화들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2.35대1의 그 극장 영화의 느낌을 주는 화면 비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카메라 어플의 어떤 기능들을 갖고 어플들이 보여주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로 24프레임의 24p의 시네마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필름은 초당 24프레임을 찍었습니다. 근데 비디오는 초당 30프레임이죠. 역시 그 24프레임의 거친 모션을 어떤 그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HD 카메라는 극장 상영을 위한 그 하이엔드 HD 카메라들은 역시 지금도 초당 24프레임을 찍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카메라는 초당 30프레임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어플들이 초당 24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24 다음에 적혀있는 P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레시브의 약자임은 이미 제가 지난 강의를 통해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없고 어플에만 있는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수동 노출, 수동 포커스입니다.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태핑을 통해서 노출과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그 액정을 길게 누르면은 고정 노출, 고정 포커스가 된다는 점은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노출과 포커스를 분리해서 태핑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어플들이 노출과 포커스를 분리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갤럭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물론 어플들은 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아이폰과 달리 갤럭시 카메라에서는 이 노출을 투스탑 그 위로 올리거나 낮추는 기능이 있다는 점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아이폰은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만 이 스마트폰 어플에서 이 카메라 어플에서 바로 이 노출과 포커스를 분리해서 통제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 카메라맨들이 이 아이폰 영화를 만들 때 바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Almost DSLR이라든가 이 필름믹 프로라고 하는 그 어플이 바로 이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트 밸런스에 관한 것입니다. 역시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이 화이트 밸런스를 그 개별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갤럭시는 이 설정을 통해서 실외, 맑은 날, 흐린 날, 그리고 또 실내에서 백열등과 형광등 이 4가지 종류의 화이트 밸런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능이 아이폰에는 없었는데 어플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기능은 아직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어플이든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직접 내가 촬영하는 공간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추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촬영하는 현장을 보신 분들은 HD 카메라 앞에 이 하얀색 종이를 놓고요. 카메라로 하여금 이 흰색 종이를 완전히 흰색으로 인식하도록 설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완벽하게 이 실내 공간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그런 어떤 색깔로 이 재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화이트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설정하게 되는 이런 기능은 아직 어플에도 없다는 점, 그 점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면의 컬러와 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갤럭시는 어플은 없지만 수동 설정에서 그 4가지 종류의 화이트 밸런스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옵션에서 반전, 세피아, 흑백 등 3가지 종류의 그 화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폰은 그런 기능이 없는 대신에 역시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느낌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그 어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이 프레임 레이트를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는 가변 프레임 레이트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이폰 4 같은 경우에 조리개가 2.4에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4S 같은 경우는 2.2까지 내려가 있습니다만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2.2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리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공간에 가도 조리개를 키워서 우리가 이 조리개를 열어서 밝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와 달리요. 따라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프레임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1초당 30프레임 촬영할 것을 1초당 15프레임만 찍는다면은 각각의 프레임이 받아들이는 빛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초당 들어오는 빛이 동일하다면은 프레임 수가 줄어들게 되면 더 많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에 2배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두운 공간에서 촬영할 때 프레임을 조절해서 이 밝기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프레임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또는 TV를 통해서 볼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큰 스크린으로 볼 때 걷는 사람의 속도가 미세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거칠어지는 거죠. 일부 프레임이 삭제돼 버리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점프하게 되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적인 영화 제작자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어플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필름믹 프로라고 하는 어플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레임 속도를 프레임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막아서 어떤 매끄러운 어떤 모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플을 구입할 때 고려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릴 설명을 드릴 그런 어플들은 이 아이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훌륭한 그런 어플들이 지금도 아마 개발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제가 설명한 어플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어플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플을 구입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고려할 점은 실용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작품이 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 뮤직비디오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영화라면은 2.35대1의 와이드한 화면 비율, 또 24프레임을 제공하는 어플,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극장에 상영했을 때 관객들이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든가 하면은 뭐 그런 기능들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색을 변환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그 빈티지 느낌의 어떤 그 새로운 느낌을 준다든가 이런 어떤 그 색 변환 기능을 갖고 있는 어플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만들려고 하는 작품의 어떤 목적, 장르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자신이 길들여진 방식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어플들을 찾아보시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서 그 어플에 관해서 정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것들은 굉장히 기능들은 많지만 인터페이스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사용할 때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능을 일일이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어플이라면은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유사하다면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아마 편리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구동 속도입니다. 이 퀄리티가 높고 해상도가 높을수록 구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바로 녹화가 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 극영화를 촬영할 때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찍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경우라면은 그 어플을 실행하고 그리고 실행하자마자 바로 구동되고 또 스타트 버튼 누르면 바로 녹화가 될 수 있어야만이 어떤 정말 절박하게 촬영할 때 그 상황들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굉장히 무거운 헤비한 이런 어플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경우라면은 사용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해상도입니다. 어떤 어플들은 해상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플을 이용해 촬영한 그런 화면과 또 여러분들이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 그것들을 함께 편집을 할 경우라면은 해상도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해상도가 다르면은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편집에 좀 용이한 점이 불편한 점이 생길 거고요. 또 화질의 차이가 많이 생길 겁니다. 갤럭시 노트 2 같은 경우는 동영상의 이 해상도가 1920, 1080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폰 4 같은 경우는 1280, 720입니다. 물론 아이폰 4S는 1920, 1080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어플의 그 스펙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수업 시간 통해서 여러 가지 어플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촬영뿐만 아니라 편집이라든가 또는 프리프로덕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콘티를 만든다든가 또는 시나리오를 쓴다든가 할 때도 많은 어플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20 이상 되는 즉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한 2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비싼 어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플들은 별로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들도 사실은 제가 그 어플들을 들여다보니까 별로 사용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어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어플들은 무료도 있고요. 또는 $2-3 정도 수준입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 개 구입하다 보면 가격이 많이 총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따져보시고 좀 저렴하지만 유익한 그런 어플들을 골라서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